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오늘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란 문건을 폭로했는데 한 대목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계엄 수행 기간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파면되면 계엄은 2개월 동안, 파면이 기각되면 9개월 동안 계엄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군인권센터 측은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파면되면 계엄은 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인데 2개월 동안 선거운동이 금지될 수 있는 거죠. 선거 사무 등은 모두 군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그림이. 게다가 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게 있는데 이미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의결 정독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건 작성 실무자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신병도 확보된 상황에서 단지 기무사령관 조현천 씨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밝힐 수 없다? 어불성설이지요.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소식이 더욱 서글퍼집니다. 왜냐? 그게 자칫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뉴스가 야당 대표 단식 소식보다 떨어지지 않을 텐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용수철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뉴스, 한치의 비리가 없는 뉴스, 용수처장 김용민이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7시까지 묻고 더블로 힘차게 달려가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젊은 친구 신사답게 브리핑해. 첫 번째 뉴스. 자꾸 이렇게 하면 깡패가 되는 거야. 네. 잘 전하지 못하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자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소식은 뭐 좀 다행이다 싶은 뉴스인데요.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억류했던 한국인 2명을 석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외교부는 오늘 0시 40분쯤 이 후티 반군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던 이 선박 3척 그리고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이 선원 16명을 모두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한국인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고요. 이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 새벽 3시 50분쯤 그 예멘 카마란 섬 인근 해역에서 납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정부는 사건 접수 이후 이 재외국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오만 무스카트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 함을 사고 해역 인근으로 긴급 출동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우리 측과 접촉한 이 후티 반군이 이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한국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석방을 했습니다. 풀려난 선박들은 오늘 정오에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틀 뒤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교부는 이 관계기관 그리고 재외공관과 협조하면서 이 석방 인원이 순조롭게 그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를 지시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는데 사실 제가 이 소식 접했을 때 네. 아니 왜? 뭐 때문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단식을 한다면은 네. 국민들이 짐작을 하게 해야 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무엇이 불만이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뭐 때문에 저 단식했다는 거예요? 이 단식의 이유는 이 여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기류 그리고 경제 및 외교 안보 등 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다라는 게 이 당의 전언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요구 조건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무엇을 해주면은 내가 단식을 풀겠다. 뭐 이게 있어요?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라라는 것인데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사실 이 황교안 대표는 지속적으로 현재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의 위기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의 위기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위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를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판단을 하고 이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 측이 전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이 죽을 각오로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좀 언론도 좀 비슷하게 왜 지금 단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박맹호 사무총장은 이 절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라면서 이 진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치공학적 해석이란 이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실책만 연발을 했다라면서 이 당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사무총장이 부탁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장애 투쟁을 하다가 이 다음에는 삭발 후에 장애 투쟁 그리고 이번에는 단식 후에 장애 투쟁 등 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해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다음은 사퇴밖에 없다며 이 단식을 말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 이 청와대 앞에 천막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실무진이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네, 좀 당혹스러운. 네. 이게 뭐 소식입니다. 당내의 여러 기구에 또는 당내 그 보좌진의 대표 보좌진의 그런 사전 상의나 어떤 준비 없이 바로 이렇게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예. 이건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했어야지. 이건 뭐 모양새 빠지게 국회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단식을 이어간다니. 네. 참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방위비 인상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죠? 네, 한국에 왔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거기서도 우리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이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특히 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하나만 한 대답이긴 한데 뭐 그래도 할지도 모른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는 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이 국방부가 방위비 논의를 국무부가 이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에 이 대해서는 이 국무부가 세부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종합일간지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방위비 인상 지금 요구 내용에 대해서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신문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예. 너무 과도한 인상 요구니까요. 네, 또 국민들의 또 의견도 대체로 방위비 인상 이것이 부당하다. 주한미군의
뭐 6배에 이르는 이런 인상 압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이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오늘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소방당국이 지난 19일 낮 12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이 49살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24살 아들 20살 딸 그리고 딸의 친구 19살 여성의 이제 시신을 발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 모친의 지인은 19일 오전 이 일가족의 모친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집에서 반응이 없자 119에 이를 신고를 했고 이 출동한 소방당국이 거실에서 3명 그리고 작은 방에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날 이 집에서는 일가족 등이 각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유서에는 가족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그리고 모친의 건강상 문제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자녀 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일가족의 딸과 일가족과 함께 발견된 이 딸의 친구는 이 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몇 달 전부터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딸의 친구도요? 네네. 허허. 이 딸의 친구 부모님은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경찰은 일단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고요. 아울러서 이 유서 필적, 감정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기록 확인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경제적 궁핍이 이유라면은 이 기본소득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돈벌이가 없으면은 바로 굶어야 하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참 경제적 이유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참 너무 참담한 소식입니다. 예. 네, 이 돈이 없어서 이게 살아가는 걱정 정도는 없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를 분석해 보니까 32%가 중국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드러났다고요? 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이 환경부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늘 이 한중일 3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이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서 한국의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 도시 그리고 중국의 북경 등 6개 도시, 일본의 동경 등 3개 도시 등 이 주요 도시의 이제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국내의 경우 이 초미세먼지 중 국내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가 51% 그리고 중국에서 온 것이 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이 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르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이 중국은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91%, 일본은 55%였습니다. 이 말인즉 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 영향이 한 절반 정도인데 중국은 대부분 중국 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뭐 한국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 평균 3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는 25%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이 한국 대기 오염 물질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8%로 산정이 됐고요. 일본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2%,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1%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또 중국의 영향이 한 50%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조사했으니 이게 가장 권위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다 통계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원래 그 작년에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국 측의 이견으로 발간이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국내의 초미세먼지 32%가 중국발이다. 중국발이다. 이 관련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죠? 네, 오늘부터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이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뭐 전면 파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철도가 필수 유지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 철도가 아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비해서 운행률이 감소를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수도권 광역 전철의 경우 이 운행률이 평소에 82%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네. 이 KTX의 운행률은 68.9%,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2.5%로 낮아집니다. 일단 오늘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출근 시간은 피한 상황인데 이 퇴근길부터 좀 혼잡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부는 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이 출퇴근 시간만큼은 운행률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철도 노사 협상 그 결렬된 이유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냥 막연히 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됐다 이런 네네. 정도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왜 노사 간 협상이 잘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돼요. 네. 이 세계일보가 오늘 사설 제목으로 이렇게 썼는데 네. 이 적자에도 인력을 늘리라는 철도 노조는 머리띠 맬 자격이 없다. 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레일이 적자인데 뭐 무슨 지금 인력을 늘리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 코레일이 적자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다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보면 이 코레일이 이 수서발 SRT 노선을 만들고 그 운행을 준비하던 중에 이 운영권을 갑자기 이제 민간에 넘겼습니다. 뭐 네. 민간이라고 해봐야 이제 코레일의 자회사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 코레일이 돈을 다 들여서 뭐 노선도 다 깔고 이제 운행만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네. 이 돈을 버는 그 권한을 자회사로 그냥 넘겨버린 이게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그 결정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민영화를 고민을 했다가 네. 반발에 부딪히자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썼는데 네.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 그동안 이제 코레일이 이 KTX에서 주로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근데 KTX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거를 이제 산간 벽지 등 이 교통 외지에 이제 열차를 운행하는 돈으로 네. 네, 사용을 했습니다. 운행해봐야 적자가 나는 곳.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 SRT가 생기니까 예. KTX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SRT는 다른 곳에 넘긴 셈이 되니까 결국 그 수익은 줄어들고 이 도서벽지 열차 운행은 이 공공적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적자가 계속 나버리는 아, 네, 그런 그래요. 만약에 상황이었던 겁니다. SRT를 코레일 자회사가 아닌 코레일이 직접 운영했다면은 이런 도서벽지 운행에 있어서 적자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철도 노조가 SRT와 KTX를 통합 운영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에 대해서 코레일은 이거는 노사 협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글쎄요. 이건 좀 코레일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은 네. SRT를 그 자회사긴 하지만은 외부에게 운영권을 줘가지고 그래서 코레일 적자가 나게 되면은 결국 이 코레일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뭐 고용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노동자들 입장으로서는 이 회사가 적자를 만든 상황인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인력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개선을 하라라는 요구인 것이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SRT와 KTX의 통합 운영이 그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네. 그 코레일의 그냥 자기들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철도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2조 3교대를 2조 4교대로 늘리고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근데 이미 노사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코레일도 그래서 채용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채용의 수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좀 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자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이 본사 직원들의 최소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이 규정이 없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 구조로 바꾸고 있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뭐 KTX나 SRT나 다 코레일의 지배 아래 있는 구조긴 하지만은 민영화하려고 했다면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영 구조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집값 차이가 무려 38배나 된다. 이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불로소득 재테크 수단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의 집값 평균이 9억 7,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1년 새에 9,6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새에 앉아서 1억을 번 셈이죠. 하하. 반면에 하위 10%의 집값 평균은 2,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100만 원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위 10%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 노동을 해도 뭐 1억을 벌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결국 이제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네. 통계가 통계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불로소득이 심화되면은 뭐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습니다. 또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정상근 기자. 아이고 감기 투병 중에도 굉장히 오늘 열심히 브리핑했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402번 쓰시는 분, 부자 나라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되나? 예. 이제 부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되는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672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시 이 길어질 먹이라 삭발은 따라했지만 이 추운 겨울에 밥까지 따라 굶어야 하나 난감하네. 아, 그래요.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섰으니 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에 나섰으니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문자 감사하고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퇴근 교통량 늘면서 곳곳에 돌발 상황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당진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부터 4km 구간 쭉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 모두 21km 구간에서 밀리는데 특히 서평택부터 화성 휴게소 사이 정체가 깁니다. 계속해서 매송 휴게소 이후와 금천 부근으로도 밀려 지나고요. 이어지는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시흥 쪽 조암부터 송산 마도까지도 13km 구간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데다 이후 충청권인 입장 2차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천안 부근 1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가조 나들목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들을 만나보죠.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어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시작한 지 80분 만에 미국 측이 협상장을 나가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견해를 모아봤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 이건 주로 약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말이죠. 자, 안규백 의원은 그러면서 2015년 국방연구원 추계를 보면 약 3조 5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간접 비용을 우리가 미국에게 주고 있다. 여기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50억 달러를 주게 되면은 우리의 국방 재정과 국가 운영 재정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미국 평택기지는 444만 평. 네.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산기지가 280만 평. 약 725만 평이 미군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군 기지죠. 네. 지금 이것도 무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예. 방위배상금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네. 직접 비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A 이게 지금 직접 비용이고요. 네. 간접 비용은 무상 토지 대여, 도로, 항만, 철도, 이를테면은 뭐 전기 네.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이게 2015년 카이다 국방연구원 기준으로 추계가 약 3조 5천입니다. 어허. 이미 우리는 그 어마무지한 간접 비용을 지금 주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지금 미치기 이야기 요구한 대로 50억 달러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 재력과 우리의 국가 운영 재정 능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네. 주고 싶어도 못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인데 어떤 근거와 어떤 합리적 제시로서 그런 50억 달러를 요구한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견해입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방위비 50억 달러는 너무 높은 금액이다. 호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이어갈 경우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비토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20억 달러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2조 이상은 줄 수 있다 이 말인데 글쎄요.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친구들인데 원래 그렇게 협상을 세게 부른다. 그다음부터 이제 내려간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요구다. 아하.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통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이 50억 달러는 너무 과하고 네. 2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0억 달러도 갑자기 2배 인상 이거 많은 느낌인데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도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회가 비토권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토할 수가 있습니다. 비토하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의 위기를 막겠다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법을 포기하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공수처법은 선의의 법이 아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다.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입장문 일부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서 벌 주자는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리하여 자기 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 그게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도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합 집산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외국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2000시간 이하로 됐었을 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그 법안을 만들 때도 2020년 이후에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돼 있어요. 그 법안 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그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2000시간 이하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사실상 그걸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그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사실상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장시간 노동 2위 아닙니까? 지금 멕시코를 좀 제치는 상황이 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도리어 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최근 일본산 분유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후쿠시마 곳곳에 퍼져 있는 방사능 물질이 심각하다. 후쿠시마에 사람을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땅을 국유화해서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땅이 오염이 되면 나무들도 이 세슘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오염됩니다. 요게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면 그 낙엽이 이제 세슘을 갖고 있는 거죠. 세슘뿐 아니라 물론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바람 불면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 오면 이제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 세슘이 계속 퍼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막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네요. 아예. 예,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그 후쿠시마에 사람을 되돌아가게 할 일이 아니라 후쿠시마를 체르노빌처럼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유화를 해야 됩니다. 땅을. 근데 이제 체르노빌은 공산주의 사회였고 네. 전부 토지가 국유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따로 돈을 내지 않고도 30km를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가 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돈이 없으니 힘든 거죠.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Stuck in a moment, you can get out of. U2의 음악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I'm not afraid of anything in this world. There's nothing you can throw at me that I haven't already heard. I'm just trying to find a decent melody, a song that I can sing in my own company. I never thought you were a fool, but darling, look at you. Oh, you gotta stand up straight, carry your own weight. These tears are going nowhere, baby. You got to get yourself together. You got stuck in a moment, and now you can't get out of it. Don't say that later will be better. Now you're stuck in a moment, and you can't get out of it. I will not forsake the colors that you bring, the nights you fill with flowers, they left you with nothing. I am still enchanted by the light you brought to me. Listen through your ears, through your eyes, I can see you are such a fool to worry like you do. I know it's tough, and you can never get enough of what you don't really need now. You've got to get yourself together. You've got stuck in a moment, and you can't get out of it. Oh Lord, look at you now. You got yourself stuck in a moment, and you can't get out of it. I was unconscious, half asleep, and always want to discover how deep. I wasn't jumping for me, it was a fall.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있는 계엄 문건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려고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엄령 문건에 관한 새로운 내용.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계획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문건은 저희가 그 국감 때 10월 21일 날 현 시국 대비 문건이라고 해서 기존의 문건을 제목을 바꿔서 등재한 것에 최초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8-1쪽에 보면 국가 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의 위에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저희한테 입수된 문건에는 너무 흐려가지고 그 캡션 마크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필사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필사본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본에는 흐릿하게 박스 캡션이 있다는 건 나와요. 얼마 전에 공개하신 그 문건에 있던 건데 그때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못했던 건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에 입수를 하고 그건 또 선명하더라고요. 그것만 저희가 입수해서 저희 오늘 공개했는데 그 캡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계엄 수행 기간이 나옵니다. 계엄 수행 기간. 예, 계엄을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 아니 뭐 그걸 예정합니까? 계엄? 뭐 사태가 수습되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보통은 예정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계엄이라는 게 소요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이라는 거는 기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요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바로 해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제 권한은 국회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대가 무기를 갖고 투입되는 거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탄핵 인용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인용이란 건 탄핵이죠. 그러니까 파면되는 거. 탄핵이 인용되는 거, 즉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은 2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각이 되면은 9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보고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잠깐 동안 헷갈렸는데요. 5분도 안 돼서 이 속뜻을 바로 알아냈죠. 인용시,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면 2개월. 2개월 뒤에 뭐 하죠? 대선. 그렇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탄핵을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 문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선량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사악해. 보니까요. 인용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더라도 계엄을 선포해서 대선 때까지 조기 대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 대선이든 12월 대선이든 둘 다 계엄 하에서 대선을 치르거나 계엄하에서 대선을 치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그 2달 동안은 군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선은 해야 되는 것이고. 대선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군사 정부나 다름없는 군부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지고 있는데 국보위처럼 하나 만들어서 시국이 어수선하다 그래서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대선을 하게 된다면은 군이 선거 사무를 다 총괄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요. 입 후보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입 후보자는 집권당 후보 단일 후보만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후보를 다 잡아가면은 뭐 이런저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대로라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됐을 당시에 네네. 국회에서 예.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5%도 아마 예. 안 됐던 것 같던데요. 그리고 예. 2017년 3월 탄핵 심판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인용이 되어 박근혜가 쫓겨나는 5월 대선이 됐건 네. 기각이 되어서 박근혜가 복귀해서 12월 대선이 예정됐건 간에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한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예. 이 지지율이라면요. 예. 당시에도 실제 분위기가 네. 아이고 뭐 새누리당은 이제 총쳤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김무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다 무산시킬 계획을 세운 거다. 이 문건을 추론해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그러면 야당 대선 주자들은 다 체포되어서 군사재판 받겠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네. 5.18을 사주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해서 실제로 내란죄죠, 내란죄. 서울의 봄 때만 해도 강력한 대권 주자였는데 갑자기 반란범, 내란범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 찾아보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께서 그 군사재판 헌병 옆에 이렇게 딱 있고 군사재판 차고. 예,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되셨겠죠. 그러니까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확률은 0%, 입후보될 확률도 제로라는 것이죠. 야매 테크님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실제로 권력은 군이 잡겠다는 뜻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틀 동안 안 나왔다는 거죠.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됐는데 네네. 이틀 동안 왜 안 나왔을까요? 짐 정리하느라고. 짐이야. 아니 박찬주 대장이 얘기하잖아요. 감 누가 따냐고. 공감병이 딴다며요. 그러면은 짐은 누가 싸요? 그렇지, 자기가 싸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이틀 동안 그 탄핵 결정이 금요일 날 났는데 일요일 밤에나 나왔잖아요. 네, 저는 만지작거렸을 개연성이 높다. 한 이틀 그 사이에 어떤 거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집회 인원수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네. 태극기 집회가 연인원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네. 1,000만 명이 됩니까? 아이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길 바랬던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 무슨 빌미가 있어야 군대가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 죽긴 했죠. 네.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해요.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그때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뭐 거기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틀 동안 안 나온 것도 저는 석연치 않다. 근데 왜 실행이 안 옮겼을까? 이것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군이요? 예. 감당 못할 후폭풍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 선배들이 12.12 일으키고 그 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나름대로 군이 민간보다 우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민정이 시작된 게 15년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군이 많이 약체화된 거죠. 게다가 또 전에 91년인가 월간 중앙에 어떤 장군인가 대령인가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이유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이제 밝혔는데 국민의 의식이 너무 높아서 쿠데타는 이제 전혀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다 휴대전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되게 순진한 생각이신데요. 그 이 문건에 보면 그러한 것을 셧다운 시키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셧다운? 국민들이 뭐 모바일이든 뭐 유선이든 인터넷 못 쓰게. 그러니까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기지국이라는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기지국에서 전파를 내리게 되면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저기 충정로에 한번 케이블을 한번 타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예. 인터넷망이 괴멸됐습니다.
그런 중앙 시스템들을 다 군이 장악하게 되면 셧다운 시키면은 이거 SNS 다 먹통되는 겁니다. 네. 예, 사실 홍콩도 지금 그러한 강경 대응을 예.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공안이나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교통체증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이 작전은 네. 새벽에 결행됩니다. 아, 그래요. 새벽 1-2시, 2-3시에 양주에 있는 탱크 부대가 네. 시속 60km로 내려오면 네. 1시간 반에 2시간이면 네. 서울에 다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체증도 없어요, 사실은. 자다가 이제 잡혀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당장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해야죠. 오늘 이렇게 밝힌 내용만 해도 검찰이 지금 당장 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도 검찰이지만요. 네. 사실은 이러한 정교하게 짜여진 탄핵 세력의 정권 연장 음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당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계엄 선포권도 황교안에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획 세워졌다는 걸 자기는 정말 몰랐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정말 무능한 건지.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혹시 설득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 결정이 났어요. 헌법재판소로부터. 이틀을 더 청와대에서 머물렀는데, 금, 토, 일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그래서 면회를 왔는데 안 만나준 건가? 그 이유는 뭐 책상을 감옥에 안 넣어줘 가지고 이제 화가 많이 났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잘. 네. 그런데 굉장히 또 그거에 민감하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근데 저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나는 계엄을 개짜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사안을 다 피해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박찬주 건에 대해서도 왜 영입했냐 당신 책임져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어제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청년들한테 볼멘 소리 듣고는 오늘 바로 그냥 이상하게 단식 가잖아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 행보가 동문서답 행보예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고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고발했어요. 작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소환장도 안 왔어요. 소환장도 안 왔어요? 예. 검찰이 그러면은 그냥 묵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보안문서가 아닌데 범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부르지도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도 제가 한교안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발동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 몰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건데. 그 묻지도 못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정치인이 앞으로 국민의 질문을 안 받으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 검찰 얘기를 조금 아까 물으셨는데 전 검찰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조현천 씨가 없다고 수사를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정유라 씨 잡아올 때 보면 범죄인 인도 청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범죄인 인도 청구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아니, 했고 한 것처럼 알고 가족들을 있었는데. 통해서 설득하겠다 그랬는데 가족들한테 전화도 안 왔어요. 그 형님이 목사고 이러거든요. 형님 전화 못 받았대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는 저는 조현천을 핑계로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안 하죠. 지금 주요 공모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 김관진, 한민구, 장준규, 박근혜, 황교안 이 5명에 대해서 이 5명이 다 누군지 모르니까는 직책을 말씀드리면 김관진은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장준규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죠. 계엄령이 선포됐으면 계엄사령관 하실 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 중지는 들어보셨어도 참고인 중지는 처음 들어보시죠? 형법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오. 저거 이거 내리는 거요. 인권운동 20년 넘었지만 처음 봤습니다. 많이 배우셨네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봐주려니까
한도 끝도 없이 봐주는구나. 이 사람들 먼저 신병 확보해서 네. 사실 털어야 되는 거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분은 뭐 조사라도 받았습니까? 조사도 안 받았죠. 소환도 안 당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조사할 게 있는데 조현천 무관하게 소환도 안 하시고 참고인 중지. 아니 그 뭐 한 거예요 대체? 공안검사 대선배지 않습니까? 아니 선배라고도 그렇지 뭐 그 법무부 장관 정관예우. 정관예우. 네.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예우했으면 조국 장관은 왜 그렇게 거기는 탈타셨는지. 거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뭐 그리고 거기는 검사고 여기는 비검사고 뭐 일종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예. 소설 쓰지 말라는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소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예. 근데 소설이 아니라요. 문건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건은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불법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네. 명백한 내라는 멋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내란죄로 잡아갔지만은 탈탈 털어가지고 없어서 내란 선동죄로 네. 9년 선고해서 지금 감옥 살고 있어요.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6년 됐나요? 그런가요? 예. 제가 그때 국회 산책 갔다가 네. 잡혀가는 거 봤거든요. 아, 국정원이 막 신출귀몰하게 막 밥 먹는 시간에 와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총칼과 뭐 탱크까지 다 갖고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